그래가지고 요번에 이제 북러 밀착을 연출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쌍방적이잖아요. 작용 반작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중국 입장에서 보자고요. 황당한 거예요. 일단 중국이 원래 한반도에 대해서 미친 짓을 했거든. 중국의 정상적인 최대 이익은 뭐냐? 한반도 현상 유지, 스테이터스코입니다. 영구 분단입니다. 그런데 실패 국가, 페일드 스테이트인 북한에 핵과 미사일을 채워줬다고요. 그럼 페일드 스테이트, 실패 국가가 핵과 미사일을 가진다는 얘기는 뭐냐? 현상 변경, 현상 전복의 모티브가 돼요. 리비전의 모티브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밥상에다 신발 올린 거예요. 이게 중국이 한 짓이. 한반도는 마땅히 중국 입장에서는 그냥 조용하게 덮어서 조용하게 그냥 그저 그렇게 가서 현상 유지해서 영구 분단 가는 게 유리한데, 중국은 이제 꽁도 먹고 알도 먹겠다 이거지. 현상 유지도 하고 또 현상 전복 수단도 북한에 채워져 갖고 대륙 운영시키고. 중국이 왜 이런 미친 짓을 했냐? 왜 밥상에 신발을 올렸냐? 북한에게 핵과 미사일을 채워서 별동부대로 활용을 하는 위험한 게임을 중국이 왜 했냐? 여기도 또 말하자면 정신병자한테는 그 계산 방식이 있다. 계산 방식이 아주 훌륭합니다. 우선 첫째, 저기 대한민국 애들 좀 먹고 살겠다고 모가지에 자꾸 힘이 들어가는데 쟤들 군기 좀 잡아야겠어. 야, 한국인들 너희들 똑바로 들어라. 너희를 북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건 우리 중국뿐이야. 우리 좀 섬길 줄 알아야 돼, 너희들. 그게 첫 번째 심리적 압박이죠, 한국인에 대한. 두 번째는 뭐냐? 군사적 압박입니다. 우리 위대한 중국이 남중북해와 대만을 도모할 때 그 양키들 말이야. 그 주일미군, 주한미군 한 거 꼼짝 마야 돼. 그거를 위한 군사적 압박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현상 유지를 해야 되는 한반도 밥상인데 거기에 현상 전복 수단을 북한에 채워줬는데 그 북한이 실패한 국가란 말이에요. 실패 국가라고, 거덜난 국가라고요.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든 거예요, 중국이. 이렇게 이걸 비유적으로 말하면 현상 유지를 현상 전복 직전까지 0.001mm까지 임계치까지 밀어붙인 거라. 현상 유지 게임을 해야 되는데 본질이 그거를 옮겨갖고 현상 전복 게임에 딱 그 전면이라 그럴까 그 임계치 앞까지 그냥 끌어다 놓은 거예요. 중국이 그 짓을 해왔다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게임을 했다는 얘기잖아. 위험천만한 상황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이. 그리고 중국은 그 위험천만한 상황을 자기들이 제어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고요. 그렇게 이 위험천만하다는 건 뭐예요? 말하자면 이게 그 휘발유 같은 거가 쫙 증발해가지고 밀폐된 방 안에 유증, 그 증기가 휘발유 증기가 가득 찬 상태, 이런 비슷한 상태인데 위험천만한 상태인데 거기에 푸틴이라는 미친 광인이 토치불을 들고서 튀어들어와서 외치는 거요. 야, 여기 불 지르면 나는 안 죽어. 우리는 저기 완전 범죄야. 우리는 알리바이 다 있어. 그런데 여기 불 질러서 폭발하면 야, 중국 너희는 불에 타 죽겠다면 한국은 당연한 거고.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중국은 미치고 환장하려고 그러시죠. 이게 어디, 야, 지금 밥상 위에다가 신발 올려놓고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네가 여기에 토치 들고 뛰어들어와서 이거를 네가 카드로 쓰려고 그래? 이 미친놈. 중국이 이제 당연히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한번 의심이 들면 그렇다고. 지금 뭐 사종가에 그렇잖아. 그 나라가 침공받으면 거기에 침공받으면 서로 돕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 러시아를 침공한 나라가 있나? 나치 독일 빼고 중국입니다. 중국이 러시아 침공했어요. 언제? 국경 분쟁 때. 지금 저기 인도 국경 분쟁은 일도 아니에요. 중소
국경 문제가 많이 안 알려져서 그렇지 아마 베트남과의 싸움보다도 훨씬 더 집요하고 컸을 거예요. 그거 오랫동안 했거든요. 60년대 중반까지 했으니까. 그 중국과 러시아의 극심한 대립을 일궈내고 거기에 들어가서 야 우리랑 손잡자 중국과 소련 사이에 그래서 중국 손을 붙잡아서 끄집어내온 게 키신저라고요. 70년대 초에.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저 북러 협정이 뭘로 보이냐면 야, 우리 겨냥한 건데. 그다음에 중국이 뻑하면은 그런 분위기 풍길 거 아니에요. 북한 애들 만났을 때. 야, 니들 좀 제대로 안 할래? 그냥 우리가 다 확 밀고 들어가서 직영하는 수 있어, 임마. 이런 메시지를 비슷하게 태도에서 나왔을 거라고 그동안 여러 번.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야 이것들이 뭐 한국을 겨냥하고 무슨 뭐 협정을 맺었다 그러는데 그게 우리도 좀 어째 좀 겨냥한 것 같아. 기분이 영 싸한데 이 자들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푸틴이 더 염장 지른 거 아니에요. 야 북러 협정 잘 봐봐. 거기 보면은 침공당했을 때 아니야. 한국은 침공 안 할 거 아니야. 미국과 한국은. 이거 미국과 한국 두고 하는 얘기 아니야. 지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미국 한국 빼고 나면 북한이나 러시아를 동시에 침공할 소지가 있는 나라는 어디야? 중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우리를 겨냥하고 이런 문서를 주고받아 이거 죽으려고 환장했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제가 보기엔 중러 문제가 이게. 그러니까 푸틴이 미친 짓 한 거라 이게 그냥 중국 좀 압력 좀 넣어보겠다고 했는데 압력을 넣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중국이 가장 최민감으로 여기는 그 테마에 그냥 튀어들어서 그걸 다 헝클어뜨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푸틴이 이 짓을 하니까 서방 전체 유럽까지 포함해서 야 한국이 어떤 나라야 다시 한번 보게 됐다고. 지금 푸틴이 6월 6일 날 그 언급했던 특정 지역의 국가에 우리의 장거리 초정밀 미사일을 공급해서 서방을 공격하도록 만들겠다. 그 특정 지역 국가 보니까 북한이네. 푸틴이 왜 저 짓까지 저질렀네. 한국이 점점 강해지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한국이 이게 전체주의에 대한 최일선이고 여기서 전쟁이 터지면은 세계대전급이 되고 유럽 자신의 전쟁이다. 이거를 느끼게 된 거예요. 더 확실하게 느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대한민국의 서방의 가장 주요한 멤버 중에 하나이고 대한민국 해온 거 보니까 대한민국 푸틴한테 왜 저렇게 찍혔대? 해온 거 보니까 이게 푸틴의 그 망상을 깨는 거를 소리 소문 없이 했네. 그냥 쿨하게. 엄청난 역할과 기여를 했구만. 이걸 다시 한번 절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보는 거지. 야 만약에 한미동맹이 비리비리했고 말이야. 대한민국이 비리비리했으면은 푸틴이 저 불장난 했을까? 불장난 안 하지. 푸틴이 불장난 안 했으면 중국과 러시아가 저렇게 의가 안 틀리지. 근데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엄청난 균열을 가고 심지어는 중소분쟁 시즌2까지 이제 갈 참인데 그 전체적인 그 여건을 만드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 애들이 누구야? 대한민국이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푸틴 덕에 저희 몸값 엄청 떴습니다. 유튜브 보세요. 그냥 외국 그 유튜버들 군사 지정학이나 군사하는 사우스 코리아 유튜브에 제일 많이 아마 사용되는 단어일 것 같아. 사우스 코리아가 계속 그래요. 뭐 프랑스 프랑스 24 그 국영 방송 독일 DW 뭐 개인 유튜버들 그 파워풀한 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푸틴이 또 기여한 게 뭐냐. 미국이 한반도에 치명적 무기를 배치하는 명분을 줬죠. 우리가 좀 그런데요. 미군이 거의 3만 명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굉장히 민감한 첨단 무기 배치를 자제해 왔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F-35A야.
주한미 공군이 작은 조직이 아닌데 F-16과 F-15예요. 이걸 주목하는 사람이 없어 별로. 주한미 공군에는 F-35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발사 급초음속 미사일 LRHW 한국엔 배치한다 만다 얘기 하나도 없죠. 지상발사 토마호크 이게 미국의 중거리 타격 능력이라 그래가지고 한 2-3천 km 가거든요. 타이폰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이거 한국에 배치하겠다는 얘기 없잖아. 미국이 진짜로 살벌한 무기는 한국에 배치를 안 해왔어요. 이때까지. 두 번째, 한국에는 미국이 진짜로 살벌한 무기들을 판매하지 않아요. 제스미엘 한 1000km 가서 때리는 저 공대지 미사일 판매한 적 없죠. 또 1000km 가서 배를 때리는 무지하게 스마트한 애들 공대함 미사일, 공대함, LRASM. 쟤는 배를 마지막에 식별하고 치고 들어갈 때 레이더로 배를 식별 안 해요. 전자파 지문으로 식별하고 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패시브 모드에서 이제 레이더를 켜고 빠바바바박 하고 뒤지고 나가면 액티브잖아요. 내가 그걸 능동이라 그래요. 내가 내 전원을 켜서 내 전자장비를 돌려서 내가 신호를 발신해서 그 신호의 반사파를 가지고 적을 식별한다.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인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걸 액티브 모드라 그러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안 켜. 뭐 밖으로 나가는 건. 나는 그냥 듣기만 해. 보기만 해. 그러고 적을 봐. 그러면 그게 비능동, 수동이라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네요. 살벌하네요. LRASM, 공대함 미사일. 공대방, 방공망. 레이더 사냥. 저 아그미알. 저런 거 없죠, 우리. 안 팔죠. 토마호크 한국한테는 안 팔지. 그래서 현무2 개발한 거 아니에요. 현무3지. 그래서 개발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전술핵 배치 공중투하 B-61-12 항반도에 배치해서 운영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언급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미국이 울고 싶은데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시침이 뚝 떼는 거지. 실제로는 중국 겨냥하면서 러시아가 살벌한 무기를 북한한테 제공한다 만다 얘기 나오기 때문에 우리 좀 배치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중국이 이제 발벗고 나서서 뭔가 이제 의사결정을 하든지 의사결정이 시원찮으면 진짜 배치하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벌어진 일이. 네. 거기다가 한국 입지를 엄청 강화시켰어요. 푸틴이. 한국은 이제 제1도련 즉 중국 포위망의 주춧돌입니다. 이거 백모의 얘기죠. 보통 제1도련 그러면 일본 열도에서 시작한다 그러는데 가만 보세요. 한국이 바본가? 중국 포위가 어떻게 일본서부터 시작해? 한반도에서부터 시작하지. 대한민국에서부터. 중국 코앞에 있는 백령도에서 시작하지. 제1도련이. 그래서 저는 백령도가 제1도련의 진정한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흔히 이제 무슨 서태평양에 무슨 나토 동아시아에 나토 온다 이런데 그건 좀 호사가들이 말이 쉬워서 그렇지 그거 못 옵니다. 굉장히 이질적인 나라들이에요. 단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일본은 그런 집단 안보 체제 동맹을 맺을 자격이 없어요. 일본은 남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자기들 헌법 구조가. 자기를 침공한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싸울 수 있는데 혹은 자기의 이익을 침범한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이익을 그건 싸울 수 있어요. 근데 남의 나라를 위해서 파병을 하거나 싸우질 못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호 방위 조약을 못 맺죠. 상호 방위 조약을 못 맺는데 어떻게 집단 안보 체제를 맺겠어요. 집단 안보 체제의 본질은 뭐냐면 나를 공격 안 해도 나토가 그거 안에 5조가 나를 공격 안 해도 우리 30여 개국 중에 어느 하나만 공격해도 나머지 30개국이 다 같이 그냥 집단 패싸움으로 달려든다 그거잖아. 일본은 그게 안 돼요. 한국은 가만히 있으면서 조용하게 두드러지지 않게 하면서 북한과 중국을 견제해야 되고 그래서 동아시아에선 나토 같은 게 안 돼. 그리고 이제 동남아 국가들 가면은 어떤 국력의 차이라든지 사회 수준의 차이가 너무 나서 같이 묶이기가 어렵고. 그럼 서태평양 어떻게 가냐? 다중동맹이란 말이에요. 네. 서태평양은 다중동맹이 되죠.
예. 그러면 다중동맹이라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한미일 삼국 체제, 그 다음에 미국, 필리핀, 일본 삼국 체제 이런 식이죠. 예, 이 그림처럼 이렇게. 그 다음에 베트남은 또 뭐 한국이 뒤로 돕고 미국이 앞에서 당기고, 뭐 인도는 한국이 또 옆에서 돕고 미국이 당기고, 호주는 미국과 같이 오커스인데 실제적 무기 중에 상당수는 또 한국에서 사들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 한미 동맹이 이 동아시아 서태평양에 존재하는 이러한 그 다중적인 그 미니 동맹들을 전부에 각각의 공통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한국 같으면 이름은 안 걸지만 무기를 제공한다든지 경제 협력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프리프랙이라는 게 생각이 나는 거죠. 이게 프리프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KF-21 같은 거 보면 저렇게 동체 만들잖아요. 저기 오른쪽 위에 사진, 저 동체 만들 때 뭐로 만드냐면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요. 그럼 플라스틱 견디냐? 못 견디지. 특수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이 아니라 탄소 섬유에다가 플라스틱 그 성분을 같이 이렇게 믹스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성형을 하면 그 내부에 무수한 탄소 섬유들이 꼬여 있는 거지. 철근 콘크리트 같이 철근이 꼬여 있듯이 저 안에 있는 탄소 섬유 한 가닥 한 가닥이 다 철근과 같은 역할로 그걸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플라스틱이 힘을 받아서 뭐 음속으로 달리다가 공중에서 급정거해 가지고 막 70도로 올라가고 막 이래도 그런 속도가 급정거했다는 소리 아니야. 그래도 그 동체가 견디고, 뭐 기체 안정성을 검증했습니다. 그 동체가 견디는지 봤단 소리예요. 그게 초음속을 돌파하고 기체 안정성을 검토했습니다. 검증했습니다. 그 동체가 견딘다는 거야. 왜 견디냐? 플라스틱 쪼가리가 왜 견디냐?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아니니까 안에 탄소 섬유가 가닥가닥 다 꼬여 있으니까. 그래서 저런 거를 프리프랙이라 그럽니다. 프리프래그네이티드, 미리 심어놨다라는 뜻이에요. 뭘? 탄소 섬유를, 혹은 탄소 섬유에 미리 플라스틱 성분을 심어놨다, 주변에. 그래서 프리프랙이라 그래요. 그러면 한미동맹과 한국이란 존재는 저렇게 동아시아 서태평양에서 생성되고 있는 미니 동맹들이 형성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반이 되는 프리프랙과 같은 존재예요. 저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유가 좀 너무 어려운 것 같다. 공학적이고. 좀 쉬운 비유 없나? 사람이 이상하게 공학에 많이 끌려갔고요. 비유를 해도 꼭 저렇게 좀 어려운 비유를 자꾸 생각을 하네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될 4가지 이유입니다. 우선 첫째는 이보다 뭐 특별히 더 위험해질 일 없다. 북한이 침공을 스스로 시작한다. 북한 스스로. 중국이 오다라 안 줬는데 성립 불가능합니다. 저런 집단학살 깡패들의 특징이 지 살갗 다치는 건 엄청 무서워해요. 양순한 사람들이 목숨 내놓고 덤비는 거예요. 이게 북한은요, 뒤에 중국이라는 배경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 이 위험성이. 중국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위험한 거예요. 진공 상태에 북한만 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밥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러시아가 뭐 전쟁을 시작할 수 있지 않냐? 전쟁 시작할 수 있죠. 그런데 얻는 게 없어요. 극동에선. 그냥 발작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북한에서 뭐 러시아 미사일이 한 종류가 뭐 5종류로 늘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 자체가 그렇게 위험 요소를 많이 높이는 게 아니에요. 기분은 되게 나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작동을 하면 중소 분쟁이 더 격화되죠.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작동을 하면 푸틴도 해놓은 말이 있으니까 푸틴은 북한에 더 숟가락을 얹으려고 들 거고, 북한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두면 중국 입장에서는 야, 여기 내가 얼마나 민감하게 관리하고 있는 지역인데 왜 네가 와서 토치풀 들고 뛰어다녀?
라고 화를 내고 중소 분쟁이 격화된다고 저는 봅니다. 중소 분쟁이 격화되면 푸틴과 가까워져 가니까 중국이 우리한테 올리브 가지 흔들잖아요. 그 보도 많이 되잖아요. 중소 분쟁이 격화되면 중국은 북한의 배신 때리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유화적이 돼가요. 그런데 한반도에서 대형 사고는 뿌리가 중국에 있어요. 6.25 때도 나오잖아. 300만 명 보내갖고 100만 명의 사상자를 일으켰잖아요. 6.25 때. 따라서 중국이 한반도에 대해서 유화적이 된다는 얘기는 한반도가 안정화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서방 진영 안에서 한국의 몸값이 상한가가 돼요. 서방의 주요 국가들이 한국을 핵심 멤버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어떤 그 타격을 입거나 멸망을 한다면 큰일 난다 라고 자기들이 느끼게 되는 것, 가치에 엮이는 것. 그 세 번째 이유. 네 번째 이유가 뭐냐, 한국인은 원래 전투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바로 옆에 살면서 2000년 동안 자기 아이덴티티를 유지해왔죠. 자기 정체성을. 이게 좀 노골노골해진 거라고. 그런데 차제 그 당당해짐으로써 반전체주의 최일선 전투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화되고 국민들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민족됨에 대해서, 국가됨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어떤 큰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오는 정치적인 하중이 있어요. 그걸 윤 정부가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과제가 되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